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낮은 산등성이가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저녁이면 굴뚝마다 희미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던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 끝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이씨 집안 본채라 불렀어요. 본채 앞마당에는 낡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우물가에는 늘 맑은 물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집에는 연화라는 젊은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말수가 적고 손끝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가서 하루에 쓸 물을 길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안 어른들은 먼 고을에 흩어져 살아 넓은 집의 크고 작은 일은 거의 연화의 손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도 연화는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본체 마루를 닦을 때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녀에게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물건이었어요. 은은 밝게 빛나는 새 것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에는 작은 흠도 있었어요. 하지만 팔찌 안쪽에는 어머니가 손수 새겼다는 작은 매와 무늬가 남아 있었어요. 연화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그 팔찌를 손목에 끼고 다녔고 가끔 밤이 깊으면 팔찌를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친정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연화에게 늘 부드럽게 말하곤 했어요. 사람이 집을 지키는 것은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아서란다. 연화는 그 말을 오래 간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온 뒤로도 자신이 가난한 집 딸이었다는 말을 들어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고 집안 제삿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사당 앞을 쓸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고 비록 큰 소리 내지 않지만 속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연화의 남편 도윤은 젊은 시절에는 성실한 사내로 알려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논과 밭을 돌보고 봄에는 씨앗을 고르고 가을에는 겨를 말리며 마을 장터에도 곡식을 내다 팔았어요. 처음 혼인했을 때 그는 연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비 오는 밤이면 젖은 지게를 내려놓고 부엌 문가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받아 마셨지요. 그때의 도윤은 집안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계절의 물빛처럼 조금씩 변하기도 했어요. 어느 해 늦봄부터 도윤은 장터에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곡식값이 오르내려 늦는가 싶었고 다음에는 먼 마을 손님을 만났나 싶었어요. 연화는 묻고 싶어도 쉽게 묻지 않았어요. 저녁 밥상이 식어갈 때마다 그녀는 뚝배기 뚜껑을 덮어두고 대문 밖 길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무렵 장터에는 초양이라는 노래 부르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떠돌이 무리와 함께 왔다가 혼자 남았다고 했고 비단처럼 흘러내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장터 술집 앞에 앉아 작은 북을 치며 노래하면 장꾼들도 잠시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초양은 웃을 때마다 눈꼬리를 길게 접었고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건네는 법도 능숙했어요. 도윤도 어느새 그 노랫소리 곁에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의 집 일을 쉽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장터에서 본 것은 바람을 타고 돌아왔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이 물을 찾다가 말을 낮추었고 논둑에서 새참을 먹던 머슴들도 슬쩍 눈짓을 했어요. 요즘 이씨집 도윤이 장터 노래꾼 곁에 자주 보이더라. 그런 말이 연화의 귀에도 닿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물동이를 기울이지 않았고 손등에 튄 물만 조용히 털었어요. 연화가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은 본체 뒤편의 작은 사당이었어요. 사당은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깨끗했어요. 나무 문은 햇볕에 발해 은은한 갈색이 되었고 안쪽에는 조상들의 이름을 모신 위패와 작은 향로가 놓여 있었어요. 제사 때 쓰는 쌀과 돈을 모아두는 나무 함도 한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리는 물건이었어요.
연화는 그 함을 닦을 때마다 손끝을 조심했어요. 사당 곁에는 말순 할멈이 자주 들렀어요. 말순은 젊은 시절 이씨 집안에서 일을 도왔던 늙은 여인으로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녀는 가끔 마당 한쪽에서 콩을 고르며 연화의 일손을 거들었고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집안 형편을 짐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말순은 연화의 손목에 낀 은팔찌를 보고 잠시 눈을 멈추더니 어미 손때 묻은 물건은 딸 마음을 지켜주지 하고 말했어요. 그날은 삼벚꽃이 거의 지고 보리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던 때였어요. 연하는 말순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고 두 사람은 부엌 문턱에 나란히 앉아 잠시 해지는 마당을 보았어요. 감나무 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와 마루 끝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말순은 도윤의 늦은 귀가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연화의 눈 밑 그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헤아렸어요. 연화는 남편이 변한 것을 느끼면서도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밥을 짓고 낮에는 장독대를 살피고 저녁에는 사당에 향을 올리며 하루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가끔 도윤이 돌아오면 옷자락에서 낯선 향냄새가 났고 주머니에는 장터 술집에서 쓰는 붉은 매듭끈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빨랫감을 따로 개켜두었어요. 마음속 물결만 조용히 흔들렸어요. 도윤은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부엌 문가에 앉지 않았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짧았고 연화가 오늘 논둑물길이 막혔다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떤 밤에는 술기운이 묻은 얼굴로 들어와 장터 일이 많아 늦었다 하고는 곧바로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어요. 차가운 은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겨우 붙잡아 주었어요. 마을에는 곧 여름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씨 집안은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조상께 새 곡식과 햇나무를 올렸고 촌장과 이웃 어른들도 잠시 들러 인사를 했어요. 연화는 그날을 위해 말린 생선과 쌀가루를 준비하고 배보자기를 꺼내 햇볕에 널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돈도 깨끗한 종이에 싸서 함 곁에 두어야 했어요. 그녀는 작은 일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도윤은 제사 준비에는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사당 문고리를 고치고 마당에 자풀을 베었겠지만 올해는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어요. 연화가 조심스레 제사 전에는 본체 일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지만 도윤은 눈을 피하며 내가 알아서 하겠소 하고 답했어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으나 어딘가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오후 연화는 사당 앞 돌계단을 닦다가 손목이 허전한 것을 느꼈어요. 늘 차고 있던 은팔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고 부엌 안방 우물가 장독대 곁을 차례로 살폈어요. 빨랫감 사이도 보고 머리맡 작은 함도 열어보았지만 팔찌는 없었어요. 연화는 어머니의 물건을 함부로 둔 적이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마당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람만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딘가에 흘렸으리라 생각했어요. 연화는 그날 자신이 걸었던 길을 되짚었어요. 새벽 우물가 부엌 아궁이 사당 돌계단, 뒷마당의 장작더미까지 모두 살폈지만 은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팔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고 어머니가 세상에 남겨준 마지막 온기였어요. 연화는 빈 손목을 감싸며 부엌 아궁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 도윤이 돌아왔을 때 연화는 조용히 팔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은팔찌를 보셨나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입니다. 도윤은 순간 눈썹을 움직였지만 곧 무심한 얼굴을 했어요. 작은 물건 하나쯤은 네가 어딘가에 둔 것이겠지. 온 집안을 뒤질 일은 아니오. 그의 말은 짧았고 곧 사랑방 문이 닫혔어요. 연화는 더 묻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오래 흔들리는 등잔불만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찾아왔을 때 연화는 팔찌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말순은 콩바구니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화의 빈 손목을 바라보며 소중한 것은 스스로 길을 잃지 않는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말수는 더 캐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저었고 연화도 말없이 사당에 올릴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장터에 다녀온 아이 하나가 우물가에서 이상한 말을 흘렸어요. 노래 부르는 초양 누나 손목에 반짝이는 은팔찌가 있던데 매화 모양이 예뻤어요. 아이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지만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의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서 있다가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매화 무늬라면 틀림없이 어머니의 팔찌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다시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연화는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젓가락 끝만 자꾸 움직였어요. 연화는 목 안쪽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어요. 팔찌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집안의 기둥 하나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차라리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어요. 조상 앞에서 거짓과 참은 언젠가 제자리를 드러낸다고 믿고 싶었어요. 여름 제사 전날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깔렸고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연화는 사당 문을 열어 먼지를 닦고 향로 옆에 새 종이를 깔았어요. 제사에 쓸 나무함도 깨끗한 배로 닦아 놓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도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루 끝에 서 있기만 했어요. 연화가 돌아보자 도윤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뒤돌아갔어요. 그 밤 연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호지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비의 냄새가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팔찌가 없어진 손목을 이불 속에 감추고 누웠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남편을 믿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 장터 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연화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숨을 골랐어요. 새벽이 되자 닭이 울기 전에 말순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들깨죽과 마른 대추를 담아왔어요. 연화가 문을 열자 말순은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오늘은 마음보다 손을 먼저 바르게 써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니었지만 연화는 이상하게 힘을 얻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낡은 치마 저고리를 깨끗이 갈아입은 뒤 사당으로 향했어요. 마을 어른들이 오기 전 연화는 마당을 마지막으로 쓸었어요. 빗자루 끝이 흙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먼지가 일었다가 곧 가라앉았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제사상에 올릴 밤과 대추가 소반에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쌀 익는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눌러둔 물결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본체의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제삿날 아침 마을 위로 엷은 안개가 깔렸어요. 논둑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멀리 산허리에서는 뻐꾸기 소리가 느리게 들려왔어요. 연화는 사당 앞에 깨끗한 돗자리를 펴고 제사상에 올릴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어요. 도유는 본체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촌장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의 조용한 공기는 조금씩 낯선 숨결로 채워졌어요. 촌장은 흰 수염을 가지런히 쓸어내리며 사당 앞에 섰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이씨 집안 제사에 참석해온 사람이었기에 어느 그릇이 어디에 놓이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새벽부터 준비한 떡과 나물과 맑은 술을 내어놓았어요.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손놀림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저 집 제사상은 연화 손이 닿아야 반듯하지. 누궁사 낮게 말했지만 도윤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던 초양이 화려한 치마를 입고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삿날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댕기를 메고 있었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어요. 햇살이 그 팔찌에 닿자 작은 빛이 사당 문턱까지 흘렀어요. 연화는 숨을 삼켰지만 얼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문을 닫았어요. 초양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드나든 사람처럼 본 채 마당 한가운데에 섰어요. 그녀는 도윤을 향해 살짝 웃었고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어요. 촌장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제삿날이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연화는 손목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팔을 소매 안으로 감추었어요. 초양의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무늬가 잠깐 보였고 연화의 가슴은 차가운 우물물에 담긴 듯 서늘해졌어요. 마을 안악 중 하나가 가까이 다가와 초양의 손목을 보며 물었어요. 그 팔찌가 참 고우니 어디서 얻었소? 초양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도윤나리가 장터에서 제 노래를 듣고 마음이 맑아졌다며 주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사상 위에 술잔도 향로 옆에 하얀 종이도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받고 있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떡시루의 김만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초양의 말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은근히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어요. 남의 집 안방일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었지만 제삿날 사당 앞에서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다른 여인이 차고 온 일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수는 부엌 문가에 서서 초양의 손목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은 우물처럼 어두웠어요. 제사는 겉으로는 무사히 시작되었어요. 촌장이 향을 피우고 도윤이 술잔을 올렸으며 연화는 뒤에서 조용히 절차를 도왔어요. 초양은 본래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당 한쪽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가끔 손목을 들어 팔찌가 보이게 했고 그때마다 안악들의 눈길이 흔들렸어요. 연화는 그 시선을 견디며 제사상 곁에 그릇을 바로잡았어요. 조상 앞에서 흐트러지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제사가 끝나갈 무렵 촌장은 관례대로 사당 한쪽에 놓인 나무함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 함에는 제사 때마다 마을 어른들이 조금씩 보탠 돈과 집안에서 정성으로 모은 돈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도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이 어려 있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촌장이 함의 끈을 풀려 하자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마당의 공기를 가르듯 크게 울렸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고 초양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어요. 도윤은 연화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어요. 오늘 아침 제사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함 가까이에 가장 자주 드나든 사람은 연화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은 술렁였어요.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흰 보자기를 놓칠 뻔했지만 겨우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촌장은 느리게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제사 돈을 말하는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 제가 집안일을 살피지 못한 탓도 있으나 사당의 함을 닫고 열어보듯 가까이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요즘 감나가는 팔찌도 잃었다며 온 집을 뒤졌으니 혹 마음이 흔들렸을지 어찌압니까? 그 말은 날카롭지 않은 척했지만 연화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초양은 마치 놀란 사람처럼 손으로 입가를 가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기쁨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연하 부인은 늘 얌전하신 분이라 들었는데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끝에는 사람을 흔드는 가시가 붙어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소식을 들은 아이들도 대문 밖에 모여 고개를 내밀었고 안악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수군거렸어요. 집안의 일이 어느새 마을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은팔찌를 가져간 사람, 그것을 다른 여인에게 준 사람, 이제는 제사돈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모두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제삿날 사당 앞에서 소리를 높이면 어머니의 가르침도 조상의 자리도 흐려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말순이 그때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굽은 허리로도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와 연화 곁에 섰어요. 많은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도윤도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말순은 연화의 빈 손목과 초양의 은팔찌를 번갈아 본 뒤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억울한 말은 바람처럼 참되 증거는 흙처럼 남겨야 한다. 그 한마디가 마당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떨리던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촌장은 말순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말순은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제사와 살림을 보아온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허튼 말을 하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촌장은 도윤에게 함을 지금 열어 확인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낸 뒤였기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는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초양은 손목에 팔찌를 소매로 슬쩍 덮었고 연화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촌장은 제사 뒤의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함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집안의 예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운 뒤 마을 어른들 앞에서 열겠다고 했어요. 도윤은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 일단 흩어졌으나 이미 소문은 대문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이씨 집 며느리가 제사돈을 훔쳤다더라.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보다 빨리 퍼졌어요. 그날 낮 동안 연화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찾아온 어른들에게 따뜻한 물을 내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담고 남은 그릇을 씻었어요. 그러나 부엌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연화가 가난한 집에서 왔으니 돈 욕심이 났을지 모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런 사람 같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말 위에 얹혀 점점 모양을 바꾸었고 연화는 그 모든 소리를 등으로 들었어요. 도윤은 사랑방에 앉아 손님들과 술을 마셨지만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에게 정말 연화가 돈을 가져간 것 같으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그는 집안의 물건을 잃었다며 소란을 피운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팔찌 일을 덮으려는 듯 들렸어요. 하지만 손님들 중 몇은 초양의 손목에 있던 은팔찌를 떠올렸고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내려놓았어요. 초양은 그날 본채 곁에 작은 방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원래 손님이라면 마을 주막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도윤은 비가 올 것 같다며 그녀를 머물게 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에 깨끗한 이불을 가져다 놓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초양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인은 참 속이 깊으시네요. 잃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연화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오후가 되자 하늘은 점점 흐려졌고 감나무 잎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에 논둑을 살피러 가면서도 이씨 집 대문 쪽을 자꾸 돌아보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사당 돈 이야기를 흉내냈고 안악들은 저녁에 함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며
집안의 돈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 마음이 새는 일이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연화는 저녁 준비를 마친 뒤 잠시 우물가에 섰어요. 우물물은 흐린 하늘을 담아 어둡게 보였어요. 그녀는 두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돈이 사라졌다면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애초에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문제였을까? 사당함은 몇 해 동안 촌장과 어른들 앞에서만 열렸고 연화는 겉을 닦았을 뿐 속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윤은 어째서 돈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고 했을까?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어요. 그때 말순이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연화 옆에 서서 두레박줄을 천천히 감아 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바가지 떠 손을 씻은 뒤 연화에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함을 본 사람보다 함을 말한 사람을 보아라. 그 말은 짧았지만 연화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 주었어요. 연화는 말순을 바라보았고 말순은 더 말하지 않은 채 물동이를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화는 그 뒤로 도윤의 행동을 조용히 살폈어요. 그는 마당을 걷는 척하다가 사당 쪽을 여러 번 바라보았고 초양이 머무는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작은 기침을 했어요. 초양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치면 급히 문을 닫았어요. 둘 사이에는 말보다 빠른 눈짓이 오가고 있었어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고 조용히 참을 때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 산 뒤로 내려앉을 무렵 촌장이 다시 이씨 집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마을 어른 몇이 함께 왔고 낮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먼발치에 모여 섰어요. 본체 마당에는 다시 긴장된 공기가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 앞에 서 있었고 초양은 은팔찌를 소매 안에 감춘 채 그의 뒤쪽에 머물렀어요. 연화는 사당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촌장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촌장이 함 앞에 앉기 전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늘 이 함을 열어 제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함이 비었다는 말을 누가 처음 하였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촌장은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을 늦추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은 억지로 태연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내가 사당을 살피다가 알았소. 집안의 가장이 그 정도도 모르면 되겠소. 그러나 말순이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사당문은 어제 저녁부터 내가 걸쇠를 걸어두었고 오늘 아침 연화가 열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고 초양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날 함은 결국 열리지 않았어요. 촌장은 밤이 깊어지고 비까지 내릴 듯하니 다음 날 밝은 아침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열겠다고 정했어요. 도윤은 불안한 듯 했지만 더 다투지 못했어요. 초양은 방으로 돌아가며 팔찌를 꼭 움켜쥐었고 연화는 그 손길을 다시 보았어요.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사당 앞 향냄새는 젖은 흙냄새와 섞여 천천히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그 밤 이씨 집안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도윤은 사랑방에서 뒤척였고 초양은 작은 방의 등잔을 늦게까지 끄지 않았어요.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식어가는 재를 바라보았어요. 잃어버린 팔찌와 제사 돈의 누명 그리고 함을 먼저 말한 도윤의 흔들린 눈빛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말순의 말처럼 증거는 어딘가 흙처럼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비가 밤새 지붕을 두드리고 지나간 뒤 아침 마당에는 젖은 흙냄새가 가득했어요. 감나무 잎 끝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사당 앞 돌계단은 빗물에 씻겨 더욱 어둡게 빛났어요. 연화는 다른 날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부엌 가궁이에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천천히 살아나자 그녀는 손을 쬐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오늘 함이 열리면 누군가의 말도 함께 열릴 것이었어요. 도윤은 새벽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물만 몇 모금 마셨지요. 연화가 국그릇을 앞으로 밀어주자 그는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은 화가 난 사람이라기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초양이 머무는 작은 방에서는 인기척이 늦도록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화는 방문 틈 아래로 희미한 등잔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밤새 불을 끄지 않은 듯했어요. 말수는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부터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젖은 치맛자락을 털고 부엌 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연화가 따뜻한 물을 내어 주자 말수는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싸고 말했어요. 젖은 재 속에도 덜 탄 나무가 남아있다. 그 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짧았지만 연화는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여도 남은 흔적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떠올린 생각을 차근차근 되짚었어요. 도윤은 함이 비었다고 했지만 함을 열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사당문은 말순이 걸쇠를 걸어두었고 연화가 제삿날 아침 직접 열었어요. 그렇다면 도윤은 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돈이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서 들었거나 누군가와 함께 꾸민 말일 수밖에 없었어요. 연화는 먼저 사당 주변을 살피기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함이 열리기 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흔적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사당 돌계단 아래 젖은 흙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려 많은 자국이 지워졌지만 처마 및 마른 부분에는 작고 얕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 집신 자국보다 좁고 안방에서 신는 고운 가죽신 자국과도 달랐어요. 장터 여인들이 즐겨 신는 가벼운 신 모양 같았어요. 사당 뒤편에는 낮은 담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작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잡초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어젯밤 비바람 탓인지 풀잎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어요. 연화는 그곳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문고리를 만졌어요. 녹슨 고리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틈 사이에는 붉은 실 한 올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심히 집어들었어요. 초양의 댕기 끝에서 보았던 색과 같았어요. 연화의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붉은 실 한 올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길을 알려주는 첫 번째 표식이었어요. 그녀는 실을 작은 종이에 싸서 품속에 넣고 다시 사당 앞을 닦는 척했어요. 마당 건너편에서 도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연화는 그 짧은 움직임 속에서 남편의 두려움을 읽었어요. 초양은 해가 조금 오른 뒤에야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어제보다 수수한 옷을 입었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있었어요. 다만 소매를 길게 내려 팔찌를 가리려 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물을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밤새 편히 주무셨나요? 초양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비 오는 밤에는 낯선 집도 포근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 밑에는 잠 못 잔 흔적이 분명했어요. 그때 마당을 지나던 어린 순이가 초양의 손목을 보고 반갑게 말했어요. 어제 보았던 매화 팔찌네요. 안쪽에 작은 꽃이 있어 예뻐요. 초양은 아이의 말에 놀라 손목을 뒤로 숨겼어요. 연화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순이는 아무 뜻 없이 말했지만 주변에 있던 안악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매와 무늬가 있다는 말은 곧 그 팔찌가 흔한 장터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초양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고 초양은 얼굴을 굳혔어요. 두 사람은 본체 옆 좁은 길로 잠시 사라졌어요. 연화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창문 아래에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만 조용히 넘기면 된다. 초양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팔찌는 내게 준 것이라 하지 않았나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귀로 다시 듣는 것은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 흘릴 눈물은 나중에 집이 다시 조용해진 뒤에도 충분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깨끗한 배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찾은 붉은 실과 팔찌 안쪽 매화 무늬를 기억한다는 친정의 작은 표식을 적은 쪽지를 따로 두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 시집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척했고 누구는 논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문 앞에서 걸음을 늦추었어요. 사당의 함을 열어 며느리의 죄를 밝힌다는 말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 속에는 또 다른 소문도 섞여 있었어요. 초양의 손목에 연하의 어머니가 남긴 팔찌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은 이제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촌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을 어른 중 몇이 먼저 사랑방에 앉았어요. 도윤은 그들에게 술을 내며 자신이 가장 억울한 사람인 듯 말했어요. 집안 제사 돈이 사라진 일이니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돈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느냐? 도윤은 잠시 멈췄어요. 제사 전날 살펴보았을 때입니다. 그 말에 말순이 사랑방 문 밖에서 가만히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말순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지방 밖에서 말했어요. 제사 전날 사당문 열쇠는 내 손에 있었다. 사랑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도윤은 말순을 향해 얼굴을 붉혔지만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꾸짖지는 못했어요.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네가 본 것은 함속 돈이 아니라 함에 대해 들은 말이겠구나.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마른 장작처럼 사람들의 의심에 불을 붙였어요. 연화는 그때까지도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부엌에서 점심으로 먹을 보리밥과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모이면 빈속으로 말이 험해지기 쉬웠기 때문이었어요. 마을 안악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돈을 훔친 사람이라면 저리 차분히 남의 밥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는 연화 곁으로 와서 조용히 나물 그릇을 옮겨주기도 했어요. 초양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마당 한쪽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을 느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연화는 그녀가 들어간 뒤 잠시 기다렸다가 물그릇을 들고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안쪽에서 작게 물건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연화가 문고리를 두드리자 초양은 급히 소리를 멈추었어요. 물이 필요하실 듯해 가져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그래서 더 초양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초양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작은 보따리가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 속에는 장터에서 쓰는 붉은 댕기와 은실로 장식한 주머니,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가 보였어요. 연화는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다만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초양의 소매 아래로 드러난 은팔찌를 바라보았어요. 팔찌 안쪽 매화 무늬가 등잔빛에 다시 비쳤어요. 초양은 황급히 팔을 감추었고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방을 나오는 길에 연화는 문턱 아래 작은 흙덩이를 보았어요. 그것은 사당 뒤편 다말에 젖은 흙과 색이 같았어요. 초양의 가벼운 신바닥에도 같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연화는 그 흙을 손끝으로 조금 떼어배 조각에 싸두었어요. 그녀는 이제 확신에 가까운 마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쉬워도 집안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차분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흐린 구름 사이로 잠시 비추자
사당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촌장이 드디어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엄숙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마을 도장이 든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함을 열어야 할 일이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마을의 믿음에 관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촌장은 먼저 연화와 도윤을 번갈아 보았고 이어 초양이 머무는 방 쪽에도 눈길을 주었어요. 촌장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뒤 말했어요. 오늘은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를 보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을 볼 것이다. 그 말에 마당은 한층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고 초양은 방문 가까이에 선 채 얼굴빛이 흐려졌어요. 연화는 그제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녀는 촌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을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연화는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사당 돈을 본 적도 함을 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사당 주변에 남은 흔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에 싼 붉은 실을 꺼냈어요. 사당 뒤편 작은 문고리에 걸려있던 실입니다. 비가 온 뒤에도 처마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양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고 마을 안악 몇이 그녀의 붉은 댕기를 바라보았어요. 연화는 이어 작은 배 조각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젖은 흙이 조금 담겨 있었어요. 이 흙은 사당 뒤 담 아래와 같은 흙입니다. 그리고 초양님 방 문턱과 신 바닥에도 같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을 열기 전에 이 집 뒷문으로 누가 드나들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당의 공기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도윤은 급히 나서려 했어요. 그런 흙은 누구 신에도 묻을 수 있어. 그러나 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말은 나중에 하고 묻는 것에 답하라. 초양은 고개를 숙였고 팔찌를 찬 손이 떨렸어요. 그때 순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 비가 오기 전 초양이 본 채 뒤로 가는 것을 본 듯합니다. 물을 찾는다 하기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퍼졌어요. 초양은 더는 웃지 못했어요. 그녀는 낯선 집이라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어요. 말수는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초양의 손목을 바라보았어요. 길을 잘못 든 사람이 남의 어미 유품까지 차고 있지는 않다. 이 한마디에 모든 눈이 은팔찌로 향했어요. 초양은 팔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팔찌 안쪽에는 작은 매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촌장은 초양에게 팔찌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초양은 거절하려 했지만 마을 어른들의 시선이 그녀를 둘러싸자 천천히 손목을 내밀었어요. 촌장은 팔찌 안쪽을 살펴보았고 작은 매화 무늬를 확인했어요. 연화는 품속에서 오래된 천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친정어머니가 팔찌와 함께 남긴 보자기였고 모서리에는 같은 매화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두 무늬가 나란히 놓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초양을 원망하듯 보았다가 곧 연화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연화는 아직 그의 사과를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팔찌 일은 제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당함의 일은 이 집과 마을의 일입니다. 오늘 함을 열어 사라진 것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모두가 보아주십시오. 그 말에 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왜 돈이 없어졌다고 먼저 말했는지, 초양이 왜 밤에 사당 뒤편을 지나갔는지, 은팔찌가 왜 그녀의 손목에 있는지 모두가 하나의 실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매듭은 풀리지 않았어요. 연화는 사당문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머니의 팔찌를 되찾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촌장은 함을 바로 열려다가 잠시 멈추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일은 해가 지기 전 온 마을이 보는 자리에서 밝히겠다.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누구도 물건을 감추지 말라. 마당은 다시 긴장으로 차올랐어요. 초양은 몸을 뒤로 물렸고 도유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연화는 말순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섰어요. 말순은 그녀를 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문은 열릴 때를 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연화는 마지막으로 사당 앞을 쓸었어요. 그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팔찌에 묻은 마음, 조상 앞에 놓인 믿음, 그리고 본체 문턱을 지켜온 세월이 오늘 모두 사람들 앞에 놓일 것이었어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지나가며 낮게 울었고 사당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연하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리자 이씨 집 마당에는 낮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논의를 마친 사내들은 흙 묻은 바지를 털며 대문 안쪽에 섰고 안악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우물가 근처에 조용히 모였어요. 사당 앞에는 촌장이 앉을 낮은 자리와 마을 어른들이 설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제사상은 이미 치워졌지만 향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젖은 흙과 섞여 이상하게 엄숙한 기운을 만들었어요. 연화는 사당문 왼쪽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옷차림은 아침과 다르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밤새 울음을 삼킨 사람만이 지니는 맑은 단단함이 있었어요. 손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더 크게 보였어요. 말수는 그녀 뒤에 조금 떨어져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도유는 본체 마루 앞에 서 있었고 초양은 그보다 한 걸음 뒤에서 자꾸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사당 앞 돌계단에 서서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누구를 먼저 미워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보겠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닿았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었고 아이들까지 어른들 뒤로 몸을 낮추었어요. 촌장은 이어 도윤을 향해 말했어요. 네가 제사돈이 사라졌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무게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여러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이라는 이유로 몇몇 사람은 그를 믿어주었지만 붉은 실과 흙자국 그리고 은팔찌의 매화 무늬가 드러난 뒤에는 누구도 쉽게 편을 들지 않았어요. 도윤은 초양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초양은 시선을 피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어요. 촌장은 말순에게 열쇠를 가져오라 했어요. 말순은 허리춤 깊은 곳에 묶어둔 작은 주머니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사당함을 열 때 쓰는 오래된 쇠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는 손때가 묻어 검게 변했지만 끝부분은 아직 단단했어요. 말순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쳐 촌장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이 열쇠는 제사 전날부터 제 손에 있었고 오늘 아침 연화가 사당 문을 열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낮은 숨을 삼켰어요. 도윤이 함을 살펴보았다는 말은 더 어색해졌어요. 촌장은 열쇠를 받아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화도 뒤따르려 했지만 촌장은 손짓으로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너는 밖에서 보아라. 오늘은 네가 손댄 것이 없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덜 떨리게 해주었어요. 사당 안은 어두웠지만 문이 활짝 열리자 저녁빛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어요. 촌장은 위패 앞에 잠시 머리를 숙인 뒤 한쪽에 놓인 나무함 앞으로 다가갔어요. 함은 오래된 느티나무로 만들어졌고 모서리에는 세월의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촌장이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리자 쇠가 긁히는 낮은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의 몸이 저마다 조금씩 앞으로 기울었어요. 함의 뚜껑이 열렸어요. 모두는 안에서 동꾸러미가 나오거나 비어있는 바닥이 드러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함 안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왔고 그 손에는 오래된 기름 종이에 쌓인 편지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돈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뜻밖의 물건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얼굴은 순간 굳었고 초양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촌장은 편지를 손에 든 채 밖으로 나왔어요. 기름 종이는 낡고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겉에는 붓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촌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안쪽에는 오래전 사람의 손길이 남은 종이가 들어 있었고 종이에서는 마른 나무와 오래된 향냄새가 났어요. 촌장은 글을 읽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것은 돈이 아니라 이 집 조상이 남긴 글이다. 마당은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어떤 이는 제사돈이 애초에 없었다는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눈을 좁혔어요. 촌장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킨 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글에는 이 집 본체가 처음 세워질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가난한 며느리가 겨울 흉년에 쌀독을 지키고 굶주린 이웃에게 죽을 나누며 집안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촌장의 목소리는 천천히 이어졌어요. 재물은 쌓이면 무거워지고 마음은 나누면 집을 지킨다. 본체 문턱을 넘는 사람은 먼저 제 마음을 살펴야 한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편지는 단순한 옛글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늘 일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사람의 마음과 집의 문턱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연하는 그 글을 들으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집은 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촌장은 이어 가장 또렷한 글귀를 읽었어요. 배우자의 마음을 속이고 남의 정성을 빼앗으며 거짓으로 집을 어지럽힌 자는 본체의 바른 문을 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마당에 내려앉자 바람마저 멈춘 듯 했어요. 사람들은 도윤과 초양을 번갈아 보았어요. 도윤은 두 손을 떨고 있었고 초양은 눈을 크게 뜬 채 편지만 바라보았어요. 누구도 연화가 돈을 훔쳤다는 말을 다시 꺼내지 못했어요. 촌장은 편지를 접지 않고 도윤에게 물었어요. 이제 말해보아라. 네가 잃었다던 제사돈은 어디 있느냐? 도윤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함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초양이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믿고 함 안에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연화를 몰아세우면 팔찌일도 묻힐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이 침묵하자 촌장은 이번에는 초양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어젯밤 왜 사당 뒤편 문으로 갔느냐? 초양은 얼굴빛을 바꾸며 변명하려 했어요. 길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순이 곁에서 낮게 말했어요. 길 잃은 발은 조용하지만 숨기는 손은 떤다. 사람들의 눈은 초양의 손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은팔찌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촌장은 초양에게 팔찌를 풀어놓으라 했어요. 초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목에서 은팔찌를 빼어 촌장 앞에 놓았어요. 연화는 그 빛을 보자 가슴이 아릿했어요. 오랫동안 손목에 있어 제 몸의 일부 같던 물건이 이제 남의 손을 거쳐 차갑게 놓여 있었어요. 촌장은 팔찌 안쪽의 매화 무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연화어미가 남긴 물건임이 이미 드러났다. 마을 안악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연화를 보았어요.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도윤을 향해 혀를 찼어요.
초양은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받은 것 뿐입니다. 도윤나리가 제게 마음을 주셨고 팔찌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집안 물건이라 말하지 않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자신을 살리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도윤의 거짓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말이 되었어요. 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초양을 꾸짖으려 했어요. 그러나 촌장이 먼저 그를 멈추었어요. 남의 어미 유품을 꺼내준 것도 내 손이고 아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도 내 입이다. 이제 누구를 탓하려 하느냐.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연화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 조용함이 도윤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촌장은 편지를 다시 펼쳐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집의 문은 나무로 세우나 집의 이름은 지키는 사람의 마음으로 선다. 그 말이 끝나자 말순이 사당 앞에 놓인 작은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녀는 본체 문턱 쪽을 한 번 쓸고 다시 사당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집을 지킨 사람은 돈을 말한 이가 아니라 말없이 사당을 닦은 이입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양은 더 이상 마당에 서 있을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녀는 팔찌를 두고 뒤로 물러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촌장은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집 제삿날에 남의 유품을 차고 들어와 안주인 자리를 어지럽힌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이 마을을 떠나라. 초양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초양은 굳은 얼굴로 자신의 보따리를 가지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초양이 방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묵직한 침묵이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승리한 듯 떠들지 않았어요. 그저 한 집안의 부끄러운 일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연하는 팔찌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바로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먼저 사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촌장은 팔찌를 깨끗한 흰 보자기에 싸서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네 자리로 돌아갈 물건이다. 연하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어요. 은팔찌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날 그녀에게는 오래된 세월 하나를 되찾은 듯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팔찌를 바로 차지 않고 품에 안았어요. 그때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본체 문턱 가까이까지 왔지만 촌장이 읽은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는지 발을 멈추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발끝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 문턱을 넘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윤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내가 큰 잘못을 했소.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어요. 팔찌를 가져간 것도, 당신을 의심한 것도, 사람들 앞에서 도둑이라 말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요.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중요했지만 무너진 믿음이 그 자리에서 곧장 다시 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촌장은 도윤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입으로 시작하지만 문턱은 마음이 바뀐 뒤에야 넘는다. 오늘 밤 너는 사랑방에 머물고 본체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도윤은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벌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일이었어요. 연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체가 다시 조용해지려면 급한 용서보다 바른 거리 하나가 먼저 필요했어요. 초양은 해가 거의 사라질 무렵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화려하던 댕기는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처음 들어올 때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녀는 연화에게 사과하려는 듯 멈추었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연화는 그녀를 미워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초양은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뒤돌아보았고 본체 문과 사당을 번갈아 본 뒤
어두워지는 길로 사라졌어요. 초양이 떠난 뒤 마당의 공기는 조금씩 풀렸어요. 촌장은 편지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사당 안에 두도록 했고, 이번에는 함을 비우지 않고 위패 곁에 따로 모시게 했어요. 돈이 없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된 뜻이 드러난 일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한 사람씩 연화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낮에 소문을 믿었던 안악들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연화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고 사람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오늘 본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솥을 다시 데웠어요. 말이 뜨거웠으니 죽이라도 따뜻해야 한다. 그녀의 한마디에 몇몇 안악들이 따라 들어가 그릇을 꺼냈어요. 무거운 마당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생활의 소리가 돌아왔어요. 밤이 내려앉자 부엌에서는 들깨죽 냄새가 천천히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이듯 먹지 않았고 조용히 한 그릇씩 받아들었어요. 긴장으로 굳었던 아이들은 따뜻한 죽을 먹고서야 눈빛이 풀렸고 사내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도유는 사랑방 앞에 앉아 죽그릇을 받았지만 한동안 먹지 못했어요. 본체 문턱 너머로 보이는 연화의 뒷모습이 멀고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연화는 부엌 문가에 앉아 마지막 그릇을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죽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연화에게 말했어요. 큰 소란 뒤에는 작은 불씨를 잘 살려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오늘 진실은 밝혀졌지만 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짓의 바람은 배섰고 사당의 문은 다시 바르게 닫혔어요. 그것만으로도 긴 하루 끝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이씨 집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았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빗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사당 문 앞에는 촌장이 읽은 편지의 기운이 조용히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연화는 흰 보자기를 품에 안고 사당 앞에 섰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은빛이 달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어요.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왔으니 되었습니다. 그 밤 도유는 본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랑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초양이 떠난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겼고 마당에는 더 이상 노랫소리도 수군거림도 없었어요. 연화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본체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닫힌 문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흔들리던 집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 같았어요. 사당 안의 편지는 조용히 제자리에 놓였고 집은 다시 밤의 고요 속으로 들어갔어요. 새벽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씨 집 마당은 전날의 소란을 기억하면서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감나무 아래에는 달빛이 지나간 흔적처럼 젖은 흙이 반짝였어요. 연화는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지만 날이 밝자 늘 하던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어요. 불이 붙는 소리는 작았지만 집안에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어제까지 사람들의 말소리와 의심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면 오늘 아침에는 나무 타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이 차분히 자리를 채웠어요. 연화는 흰 보자기에서 은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어요. 팔찌는 돌아왔지만 마음속 빈자리가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의 물건이 다시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했어요. 연화는 팔찌를 손목에 차지 않고 작은 나무함을 꺼내 깨끗한 배를 깔았어요. 그 함은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것이었고 모서리에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그 안에 조심히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로 차고 다니기에는 마음이 아직 무거웠어요.
대신 그녀는 함을 안방 한쪽에 두고 아침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사랑방에서는 도윤이 밤새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그는 본체 문턱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내렸어요. 어제 촌장이 한 말이 그의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문턱은 나무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 그에게는 산보다 높게 느껴졌어요.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자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추었어요. 아침 물이라도 제가 길어오겠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풀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잃은 믿음은 말 한마디로 돌아오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물길은 익숙하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은 사당 앞 돌계단을 닦아주세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내치는 말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도윤은 물통 대신 걸레를 들고 사당 앞으로 갔어요. 그는 무릎을 굽혀 돌계단을 닦기 시작했어요. 전날 사람들이 모여 서 있던 자리, 촌장이 편지를 읽던 자리, 초양이 물러서던 자리마다 젖은 흙과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그 흔적을 닦으며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떠올렸어요. 아내를 도둑이라 몰았던 목소리, 팔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음, 그리고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불렀던 어리석음이 손끝에 묻어나는 듯했어요.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안악들이 물을 싣고 있었어요.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자 그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어제까지 그녀를 의심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첫마디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이 많은 안악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연화야, 어제는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들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연화는 그 사과를 크게 받지도 차갑게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두레박을 우물에 내려 물을 기르며 말했어요. 마을의 말은 물결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요. 다만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을 때 조금 늦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안악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물물은 아침빛을 받아 맑게 흔들렸고 그 위에 사람들의 얼굴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그날 오전 촌장은 다시 이씨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어제 읽은 조상의 편지를 새로 싼 기름종이에 넣어들고 있었어요. 연화는 사당문을 열고 위패 곁에 깨끗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촌장은 편지를 그곳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글은 돈보다 큰 것을 지켰다. 앞으로 제사 때마다 함을 열기보다 이 글을 먼저 읽는 것이 좋겠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도윤도 사당 밖에서 깊이 절했어요. 마을 어른 몇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전날의 일이 이씨 집만의 일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배울 일이라고 여겼어요. 한 노인은 사당 앞에서 연화에게 말했어요. 네가 소리를 높이지 않아 일이 바로 섰다. 참는 것만이 덕은 아니나 내 참음은 사실을 기다릴 줄 알았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눈을 내렸어요. 그녀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팔찌와 집안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이 사람들 앞에서 밝혀졌다는 부끄러움보다 연화가 끝까지 집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더 작아졌어요. 어른들이 돌아간 뒤 그는 사당 앞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연화가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그는 낮게 말했어요. 내가 본체 문턱을 다시 넘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매일 이곳을 닦겠소. 연화는 대답 대신 그에게 깨끗한 물 한 대야를 건넸어요. 며칠 동안 집은 천천히 제 숨을 되찾았어요. 초양이 떠난 뒤 장터에서는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씨 집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도윤은 사랑방에서 지내며 새벽마다 사당을 닦고 낮에는
논둑에 무너진 곳을 손보았어요.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로 집안일을 지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화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낯설었지만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덜 차갑게 만들었어요. 연화는 도윤을 쉽게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밥상을 아주 끊지도 않았어요. 아침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을 사랑방 앞에 놓아주고 저녁에는 김치와 나물을 작은 상에 함께 담아두었어요. 도윤은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두 손으로 받았고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그릇을 씻어 부엌 문가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며 말보다 더 느리게 사과를 이어갔어요. 말수는 자주 들러 집안의 변화를 살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연화가 장독대 곁에서 고추장을 젓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풀어진 매듭은 다시 묶을 수 있어도 묶은 자리는 남는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말수는 이어 아무 말 없이 장독 뚜껑을 닦아주었어요. 연화는 그 조용한 손길이 고마웠어요. 상처를 없애라고 재촉하지 않고 상처 있는 채로도 살아갈 수 있게 지켜봐주는 마음이었어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자 마을 들판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겨 이삭은 고개를 숙였고 산바람에는 마른 풀 냄새가 섞였어요. 이씨 집 마당에서는 감이 익어갔고 우물가에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제사돈을 훔쳤다는 말은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은 사당함에서 나온 조상의 편지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잃은 사람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말을 조용한 가르침처럼 전했어요. 어느 저녁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본 채 마당에 모이게 했어요.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추수를 앞두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작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호박죽과 무나물 갓 지은 보리밥을 준비했어요. 안악들은 함께 전을 부치고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서 익은 감을 주워 소쿠리에 담았어요. 마당에는 전날의 싸늘한 시선 대신 따뜻한 김과 음식 냄새가 채워졌어요. 집은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촌장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지난번 일로 우리는 말의 무게를 배웠다. 연화는 자기 억울함을 밝히면서도 집안의 예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래된 글의 뜻을 오늘 사람들에게 다시 보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부엌 문가에 서 있다가 당황해 손을 닦았어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웠지만 촌장이 손짓하자 천천히 마당 가운데로 나왔어요. 촌장은 연화에게 작은 배 주머니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마을 안악들이 조금씩 모은 햇대추와 깨, 그리고 새로 짠 흰 실타래가 들어 있었어요.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어요. 한 안악이 말했어요. 내 손목에서 빼앗긴 것은 우리가 돌려줄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의심한 일은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연화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인사했어요. 도윤은 사람들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연화가 곤란해질까 두려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는 마당 한쪽에서 촌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본체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촌장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레 그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결정은 이제 남편이나 어른의 말만으로 정해질 수 없었어요. 연화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녀는 도윤이 며칠 동안 사당을 닫고 사랑방에서 지낸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을 갚는 길은 길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밤 본체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다만 그 문을 넘을 때마다 어제 읽은 편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 바르게 살아보라는 조용한 허락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본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등불이 켜졌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남은 호박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도윤 앞에 놓았어요. 도윤은 문턱 앞에서 한참 멈춘 뒤 조심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예전처럼 당연한 얼굴로 앉지 않았고 먼저 사당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보았어요. 문턱을 넘은 것은 발이었지만 그 발을 움직인 것은 조금은 달라진 마음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가끔 튀는 소리, 바깥에서 풀벌레가 우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도윤은 죽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낮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팔찌를 내가 더럽혔소. 내가 평생 잊지 않겠소. 연화는 잠시 나무함 쪽을 바라보았어요. 잊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앞으로의 밥상을 지켜주세요.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작은 나무함을 열었어요. 은팔찌는 흰 배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꺼내 잠시 손목에 대어 보았지만 다시 함 안에 넣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은 이제 매일 차고 다니는 장식보다 마음을 다잡을 때 꺼내보는 등불 같은 것이 되었어요. 그녀는 함을 닫으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서툴지만 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 자기 마음에 놓는 말이었어요. 창밖에는 가을달이 둥글게 떠 있었어요. 달빛은 마당을 지나 사당 문 앞에 머물렀고 감나무 그림자는 천천히 흔들렸어요. 도윤은 사랑방이 아닌 본체 안쪽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문을 활짝 닫지 않았어요. 그 역시 아직 자신에게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연화는 안방에 누워 처마 끝 물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집 전체가 깊고 부드러운 숨을 쉬는 듯했어요. 그 뒤로 이씨 집에서는 해마다 초여름 제사가 오면 촌장이나 마을 어른이 먼저 조상의 편지를 읽었어요. 아이들은 그 글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배웠어요. 연화는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은팔찌를 나무함에서 꺼내 사당 곁에 잠시 놓았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다, 되찾은 물건이 아니라 흔들린 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작은 표식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어요. 누군가 남의 집 일을 함부로 말하려 하면 나이든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씨 집 사당함을 기억해라. 함을 열기 전에는 사람 마음을 먼저 닫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마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도 가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려한 노랫소리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바르게 드러난 마음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졌어요. 연화는 여전히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도윤이 말없이 물동이 하나를 더 들고 뒤따른다는 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걸음이 예전보다 나란했어요. 연화는 아직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상처가 있는 자리에도 새살이 돋듯 집에도 다시 따뜻한 날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어느 늦가을 밤 연화는 사당 앞에 작은 등잔을 놓고 조용히 절했어요. 본체 안에서는 도윤이 아궁이 불을 살피고 있었고 부엌에는 내일 아침 먹을 쌀이 물에 불려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감잎이 한 장씩 떨어졌고 멀리 산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었어요. 연화는 나무암 속 은팔찌를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집은 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